옛날 어느 상골 마을에 사계절이 뚜렷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평화로운 곳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김계인이라는 마음씨 좋은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큰 벼슬을 하거나 재물이 넘쳐나는 부자는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자연을 사랑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따뜻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어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의 집은 마을 어귀에서도 조금 떨어진 한적한 곳에 있었는데 기와지붕은 세월의 흔적을 담아 짙은 회색빛을 띠고 있었고 마당에는 사철 푸른 대나무와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들이 어우러져 언제나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일찍이 가족과 떨어져 홀로 지내고 있었기에 적적할 법도 하였으나 그의 곁에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따르는 특별한 친구가 하나 있어서 외로움을 느낄 새가 없었으니 그것은 바로 그가 끔찍이 아끼는 누렁이 개 한 마리였습니다. 반려가언카, 이 개는 김선비가 아주 작은 강아지였을 때부터 대려와 정성으로 기른 녀석이었는데 털빛이 마치 잘 익은 벼 이삭처럼 황금빛으로 빛났고 눈동자는 샛별처럼 초롱초롱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개를 보며 짐승이지만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영물이라 칭찬하곤 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김선비가 무슨 말을 하든 척척 알아듣고 심부름을 할 정도로 영리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김선비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을 서성이며 주인의 기척을 살폈고 선비가 문을 열고 나오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다가와 밤새 평안하셨느냐는 듯이 머리를 주인의 다리에 비비곤 했습니다. 김선비 또한 그런 개를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자식처럼 때로는 둘도 없는 벗처럼 여기며 자신의 밥그릇에서 맛있는 반찬을 덜어주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맑은 햇살이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와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자 김선비는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고 누렁이 역시 마루 밑에서 튀어나와 주인을 반겼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가을 거디를 끝낸 곡식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처마 밑에는 곶감을 말리기 위해 깎아놓은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 가을의 풍요로움을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마당을 천천히 거닐며 밤새 떨어진 낙엽을 쓸어내기 시작했는데 누렁이는 빗자루가 지나가는 자리를 쫓아다니며 장난을 치기도 하고 주인이 잠시 허리를 펴고 쉴 때면 가만히 곁에 앉아 먼 산을 함께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상골 마을의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두 사람 안이 사람과 개 사이에는 훈훈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으니 이것은 오랜 시간 쌓아온 깊은 신뢰와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김선비가 밭에 나갈 채비를 하면 누렁이는 벌써 주인의 마음을 읽고 앞장서서 대문을 나서곤 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듬직한지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밭으로 가는 길은 좁고 구불구불한 오솔길이었지만 누렁이는 익숙하게 길을 안내하며 혹여나 뱀이나 멧돼지 같은 위험한 짐승이 나타나지 않을까 주변을 경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김선비가 밭에 도착하여 호미를 들고 일을 시작하면 누렁이는 밭둑에 얌전히 앉아 주인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거나 밭 고랑 사이를 뛰어다니며 메뚜기를 쫓기도 하면서 지루할 틈 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땀을 흘리며 일하던 김선비가 잠시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쉴 때면 누렁이는 쏜살같이 달려와 주인의 얼굴에 맺힌 땀을 핥아주거나 무릎에 턱을 괴고 누워 주인의 거친 손길을 즐기곤 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김선비가 싸온 주먹밥을 꺼내면 누렁이는 침을 꿀꺽 삼키면서도 주인이 먼저 먹기를 기다리는 예의 바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선비는 자신의 몫을 떼어 누렁이에게 주며 자, 너도 많이 먹고 힘을 내거라. 우리 식구는 너와 나 둘뿐이니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지. 라고 다정하게 말을 건네곤 했습니다. 누렁이는 마치 그 말을 다 알아듣기라도 한 듯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받아먹었고 그 모습을 보는 김선비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어우러진 상월의 점심시간은 비록 반찬은 변변치 않았지만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맛있는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둘은 서로의 천을 느끼며 소박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마을에는 김선비의 하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는데 옆집에 사는 박노인은 저게는 보통 개가 아니여 주인이 장에 가면 장까지 따라가고 주인이 주막에 들르면 술이 깰 때까지 밖에서 기다린다니까 하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또 다른 이웃은 지난번에 우리 집 송아지가 길을 잃었을 때 저 개가 짖으며 알려준 덕분에 찾았지. 뭔가 사람보다 낫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야. 라며 누렁이의 영특함을 칭송했습니다. 김선비는 이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지며 누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고 누렁이는 주인의 기분이 좋아진 것을 귀신같이 알아채고 더욱 힘차게 짖으며 화답했습니다. 김선비에게 이 개는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였으며 세상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도 이 녀석만은 끝까지 자신의 곁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면 김선비와 누렁이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올랐는데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 두 존재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김선비가 흥에 겨워 노래 한 자락을 흥얼거리면 누렁이는 멍멍하고 추임새를 넣듯 휴치저대어 적막한 산길을 유쾌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김선비는 가장 먼저 누렁이의 발을 씻겨주고 밥을 챙겨준 뒤에야 자신의 저녁을 준비하곤 했습니다. 쌀쌀한 가을밤 방 안에 호롱불을 켜고 책을 읽는 김선비의 방문 앞에는 언제나 누렁이가 웅크리고 앉아 집안을 지키고 있었으니 도둑이나 나쁜 기운이 감히 범접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김선비가 몸살이 나서 며칠 동안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누렁이는 밥도 먹지 않고 방문 앞을 떠나지 않은 채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며 주인의 안위를 걱정했습니다. 김선비가 힘겹게 문을 열고 나는 괜찮으니 밥을 먹거라 라고 타일러도 누렁이는 주인이 일어날 때까지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며칠 뒤 김선비가 기력을 회복하고 마당으로 나왔을 때 헬쑥해진 누렁이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김선비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물이라도 정을 주면 사람보다 낫다더니 네가 바로 그렇구나 하며 김선비는 누렁이를 끌어안았고 그날 이후 둘의 사이는 더욱 각별해져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늦가을이 깊어가고 산과 들에는 마른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온 천지를 뒤덮을 무렵이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마을 어른들은 불조심해야 한다. 이맘때 불이 나면 걷잡을 수 없다. 며 걱정 어린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김선비의 집 주변에도 낙엽이 수북하게 쌓였고 밟으면 바삭바삭 소리가 날 정도로 모든 것이 메말라 있었지만 김선비는 누렁이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 여기며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누렁이는 마른 풀밭을 뒹굴며 장난치는 것을 좋아했고 김선비는 그런 누렁이를 보며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땔감을 모으거나 집안 곳곳을 손보곤 했습니다. 이윽고 읍내에서 큰 장이 서는 날이 다가왔는데 이는 김선비가 1년 중 가장 기다리는 날 중 하나였습니다. 친구들을 만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듣고 필요한 물건도 사고 맛있는 술도 한잔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선비는 장에 가기 위해 며칠 전부터 옷을 손질하고 갓을 깨끗이 닦아 두었으며 누렁이에게도 내일은 우리 읍내 구경을 가자꾸나. 너도 맛있는 고기를 얻어먹을 수 있을 게다. 라며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누렁이는 읍내라는 말을 알아들었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꼬리를 살랑거리며 주인의 주위를 맴돌았고 김선비는 그런 누렁이의 목에 매달린 방울을 다시 단단히 메어주며 여행 준비를 마쳤습니다. 장날 아침 김선비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깨끗한 도포를 차려입고 지팡이를 챙겨 들었는데 누렁이 역시 벌써 대문 앞에 나가 앉아 주인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르렀으나 바람은 다소 차갑게 불어와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날씨였습니다. 김선비는 자가자 라고 외치며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고 누렁이는 쏜살같이 달려나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날 때 이웃 사람들이 김선비 장에 가시오, 누렁이도 데려가오 라고 물으면 김선비는 환하게 웃으며 암 이 녀석이 빠지면 섭섭하지 라고 대답하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고개를 넘고 냇물을 건너야 읍내에 닿을 수 있는 먼 길이었지만 김선비와 누렁이는 서로가 있어 지루한 줄 모르고 길을 걸었습니다. 길가에는 억새가 하얗게 피어 바람에 물결치고 있었고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파란 하늘은 가을의 정취를 물씬 풍기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걷다가 힘이 들면 바위에 앉아 쉬면서 누렁이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누렁이는 다람쥐를 쫓아 산비탈을 뛰어다니다가도 금세 주인 곁으로 돌아와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네가 있어 이 먼 길이 소풍 가는 길 같구나. 김선비의 말에 누렁이는 혀를 내밀고 헥헥거리며 마치 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참을 걸어 드디어 읍내 어귀에 다다르자 멀리서부터 왁자지껄한 사람들의 소리와 짐승 울음소리, 흥겨운 장터, 음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누렁이는 낯선 냄새와 소리에 잠시 긴장한 듯 주인의 다리 곁에 바짝 붙어 걸었지만 김선비의 든든한 모습에 이내 안정을 되찾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장터 입구에는 벌써 많은 사람이 모여 물건을 흥정하고 있었고 김선비는 아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장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누렁이는 많은 사람 틈에서도 절대 한눈을 팔지 않고 오직 주인의 발뒤꿈치만 바라보며 따라갔는데 그 모습이 기특하여 지나가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칭찬을 던졌습니다. 장터의 활기찬 기운은 김선비의 마음을 들뜨게 했고 그는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발걸음이 더욱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오늘 친구들과 회포를 풀고 거나하게 취할 생각에 기분이 좋았지만 이것이 훗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누렁이는 주인의 기분을 감지하고 덩달아 신이 났지만 본능적으로 낯선 환경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귀를 쫑긋거렸습니다. 김선비는 장터 한 구석에 자리를 잡은 국밥집에서 풍겨오는 구수한 냄새에 이끌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우리 일단 배부터 채우고 친구들을 찾아보자꾸나 하며 누렁이를 데리고 식당 쪽으로 향했습니다. 국밥집 앞 평상에 자리를 잡은 김선비는 국밥 한 그릇과 막걸리 한 병을 주문했고 주모에게 부탁하여 누렁이가 먹을 고기 부스러기도 좀 챙겨달라고 했습니다. 따끈한 국밥 국물을 들이키자 추위가 싹 가시고 뱃속이 든든해지니 김선비는 역시 장날국밥 맛이 최고야 라며 감탄했습니다. 누렁이 역시 주모가 챙겨준 고기를 개눈 감추듯 먹어치우고는 배부른 표정으로 김선비 발치에 엎드려 휴식을 취했습니다. 김선비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며 느긋하게 시간을 보냈고 누렁이는 오가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김선비는 친구들이 모여 있다는 주막을 찾아 나섰는데 그곳은 이미 많은 사람으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벗들은 김선비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술잔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누렁이는 주막 마루 밑이나 한적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얌전히 주인을 기다렸는데 술자리가 길어질수록 김선비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웃음소리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벗들과 나누는 이야기는 끝이 없었고 술병은 하나둘 비워져 갔으며 김선비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누렁이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잠시 잊을 정도로 즐거운 시간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해가 중천에 떠오르고 오후에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을 무렵이 되었지만 김선비와 친구들의 술자리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렁이는 가끔 고개를 들어 주인이 있는 방 쪽을 바라보며 끙끙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시끌벅적한 소리에 묻혀 주인에게는 닿지 않았습니다. 지루할 법도 하건만 누렁이는 절대 자리를 뜨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오직 주인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충직함을 보였습니다. 주막을 오가는 사람들은 그런 누렁이를 보며 주인이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데도 개는 주인을 버리지 않는구려 하며 감동 어린 눈길을 보냈습니다. 김선비는 술잔을 들고 시를 읊기도 하고 옛 추억을 이야기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가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술기운이 그 생각을 덮어버리곤 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빈 술병이 늘어갔고 몸은 점점 나른해져 갔으며 판단력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는 누렁이만이 해가 기울어가는 하늘을 보며 불안한 듯 꼬리를 내리고 주막문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김선비는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 이제 그만 가봐야겠네. 우리 누렁이가 밖에서 기다릴 걸세. 라고 말하며 친구들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친구들은 더 놀다 가라고 잡았지만 김선비는 손을 저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을 쐬자 술기운이 확 올라오며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지만 누렁이를 보자 반가운 마음에 오냐 많이 기다렸지 이제 집에 가자 라며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누렁이는 주인이 나오자 반가움에 꼬리가 떨어져라 흔들며 주인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김선비는 지팡이에 의지해 겨우 몸을 지탱하며 장터를 빠져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누렁이는 술 취한 주인이 걱정스러운 듯 평소보다 더 가까이 붙어 걸으며 주인이 비틀거릴 때마다 몸으로 받쳐주려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맑았던 하늘에는 어느새 붉은 노을이 깔리기 시작했고 산 그림자는 길게 드리워져 저녁이 머지않았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김선비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숨소리는 거칠어졌지만 누렁이와 함께라는 사실에 마음만은 편안했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은 올 때보다 훨씬 멀고 험하게 느껴졌는데 김선비는 자꾸만 감기는 눈꺼풀을 억지로 들어올리며 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어허, 오늘따라 술이 왜 이리 취하는고.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비틀거렸고 그럴 때마다 누렁이는 뭔가 한망하고 짧게 짖으며 주인의 정신을 깨우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깊은 술기운은 쉽게 가시지 않았고 김선비의 의식은 점점 흐릿해져만 갔습니다. 그들이 고개를 넘어 인적이 드문 산길에 접어들었을 때 주변은 온통 말라버린 풀들이 무성한 억새밭이었습니다.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 마른 풀들이 서로 부딪히며 스산한 소리를 냈고 공기는 건조하여 작은 불씨 하나만 있어도 금방 타오를 것 같은 위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김선비는 그런 위험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그저 푹신해 보이는 풀밭에 누워 한숨 자고 싶은 유혹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누렁이는 본능적으로 불안함을 느끼고 주인의 바짓단을 물어당기며 재촉했지만 김선비는 조금만 쉬었다 가자 라며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선비는 더 이상 걷지 못하고 풀밭 한가운데에 주저앉고 말았는데 이것이 곧 닥쳐올 거대한 재앙의 시작임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누렁이는 안절부절 못하며 주위를 맴돌았지만 이미 깊은 잠의 유혹에 빠진 주인을 일으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던 상월의 저녁 풍경, 뒤로 보이지 않는 위기의 그림자가 서서히 두 사람 아니 한 사람과 한 마리의 개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장터에 왁자지껄한 분위기가 잦아들고 파장의 쓸쓸함이 감돌기 시작할 무렵 김선비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주막문을 나섰는데 그의 얼굴은 대추빛처럼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주막 앞 평상에는
마을에서 지혜롭기로 소문난 최 노인이 곤방대를 물고 앉아 있었는데 그는 비틀거리는 김선비를 보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며 혀를 찼습니다. 최 노인은 평소에도 마을 사람들에게 쓴소리와 바른 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어른으로 자연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해안을 가지고 있어 누구나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그는 김선비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다가와 길을 막아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게 김선비 자네 술이 너무 과했구려. 지금 해가 지고 바람이 심상치 않게 부는데 이 상태로 고개를 넘을 수 있겠는가. 최 노인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의 시선 끝에는 메마른 나뭇가지들이 거센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가을 가뭄이 유난히 길어 상과들의 풀들이 바짝 말라있네. 이런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만 튀어도 온 산을 집어삼키는 화마가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하네. 최 노인의 목소리에는 엄중한 경고가 담겨 있었지만 이미 술기운이 온몸을 지배한 김선비의 귀에는 그저 지나가는 바람 소리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김선비는 흐릿한 눈으로 최 노인을 바라보며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허, 어르신도 참 걱정이 많으십니다. 저에게는 천하제일의 똑똑한 누렁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녀석이 제 눈이고 다리인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김선비는 자신의 다리 곁에 얌전히 앉아있는 누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누렁이는 최 노인의 걱정을 알아들었는지 꼬리를 낮게 흔들며 낑낑 소리를 내었고 마치 주인에게 어르신의 말씀이 옳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김선비는 손을 휘휘 저으며 걱정 마십시오.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썩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다시 비틀비틀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최 노인은 멀어지는 김선비와 누렁이의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부디 별일 없어야 할 텐데 짐승이 사람보다 나으니 개만 믿어볼 수밖에 라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사방은 급격히 어두워졌고 차가운 저녁바람이 귓가를 스치며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비는 술기운 때문에 몸이 뜨거워져 추위를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시원한 바람이 기분 좋게 느껴져 자꾸만 옷깃을 풀어헤치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누렁이는 주인의 바지를 물어당기거나 앞을 가로막으며 옷을 여미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김선비는 아이고 이 녀석아 덥다 더워. 왜 자꾸 귀찮게 구느냐 하며 귀찮다는 듯 손을 졌습니다. 산길 양옆으로는 사람 키만큼 자란 억새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는데 가뭄에 바짝 마른 잎들이 서로 부딪히며 서걱거리는 소리가 마치 귀신이 속삭이는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김선비의 시야는 빙글빙글 돌았고 땅이 솟았다 꺼졌다 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자꾸만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가 비틀거려 길 옆 도랑으로 빠지려 할 때면 어김없이 누렁이가 달려들어 몸으로 밀어내며 그를 다시 길 한가운데로 인도했습니다. 누렁이는 잠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주인의 상태를 살피며 혹시라도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앞뒤를 오갔습니다. 캄캄한 산길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빛은 하늘에 뜬 반달뿐이었는데 그마저도 구름에 가려졌다 나타나기를 반복하여 길은 더욱 험하게 느껴졌습니다. 김선비는 점점 다리에 힘이 풀리고 눈꺼풀이 청은망은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조금만 쉬었다 가면 좋겠구나. 저기, 저 풀밭이 참으로 푹신해 보이는구나. 그는 몽롱한 정신 속에서 길 옆에 펼쳐진 넓은 잔디밭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그곳은 잔디밭이 아니라 바짝 마른 자풀이 무성한 곳이었지만 술에 취한 그의 눈에는 비단 이불이 깔린 안방 아랫목처럼 아늑해 보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걷기를 거부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누렁이는 다급하게 짖으며 주인의 소매를 물고 길 쪽으로 끌어당겼지만 이미 잠기운과 술기운이 합쳐진 거대한 무게를 이겨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누룡가 딱 한숨만 자고 가자. 내 다리가 아니구나. 김선비는 혀꼬인 소리로 말하며 기어코 풀밭 위로 쓰러지듯 몸을 눕혔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마른 풀들이 등 뒤에 닿자 그는 깊은 안도감을 느끼며 아 좋다, 여기가 천국이로구나 라고 웅얼거렸습니다. 누렁이는 주인의 얼굴을 핥으며 일어나라고 재촉했지만 김선비는 귀찮다는 듯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몸을 웅크리고 돌아 누웠습니다. 곧이어 김선비의 코에서는 드르렁드르렁 하는 코 고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그는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누렁이는 잠든 주인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며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내려앉고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누렁이는 오직 주인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꼿꼿이 앉아 사방을 경계했습니다. 누렁이의 귀는 작은 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쫑긋거렸고 코는 바람에 실려오는 냄새를 맡으며 혹시 모를 위험을 감지하려 애썼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무심하게 반짝였고 바람은 점점 더 거세게 불어와 마른 풀들을 요란하게 흔들어 댔습니다. 이 평화롭지만 위태로운 정막 속에서 김선비는 꿈속을 헤매며 자신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 멀리 산 아래쪽 오솔길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밤늦게 길을 가던 나그네가 담뱃재를 털다가 떨어진 작은 불씨였을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 밭두렁을 태우려다 남겨둔 잔불이 바람에 되살아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그 작은 불씨는 건조한 날씨와 거센 바람이라는 최적의 조건을 만나 순식간에 생명을 얻은 괴물처럼 꿈틀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작은 반딧불이처럼 깜빡이던 불꽃이 마른 풀잎 하나에 옮겨붙자 타닥 하는 소리와 함께 매캐한 연기를 피어올리며 주변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바람은 불의 편이었습니다. 산골짜기를 타고 올라오는 강한 바람은 불씨를 순식간에 거대한 불길로 키워놓았습니다. 불은 마치 굶주린 짐승이 먹이를 덮치듯 바짝 마른 억새와 잡풀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며 맹렬한 기세로 산 위쪽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붉은 혀를 날름거리는 화마는 어둠을 붉게 물들이며 무서운 속도로 김선비가 잠들어 있는 곳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타다닥 타닥 풀이 타는 소리는 점점 커져 마치 수만 마리의 벌떼가 날아오는 듯한 굉음으로 변해갔고 매캐한 연기가 바람을 타고 먼저 김선비가 있는 곳으로 밀려왔습니다. 가장 먼저 위험을 감지한 것은 역시 누렁이였습니다. 엎드려 있던 누렁이는 코끝을 자극하는 매운 냄새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킁킁거리는 코끝으로 전해지는 냄새는 평소 아궁이에서 맡던 구수한 나무 타는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냄새였고 파괴의 냄새였습니다. 누렁이는 본능적으로 털을 곤두수고 냄새가 나는 아래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붉은 뱀처럼 꿈틀거리며 다가오는 거대한 불길을 목격한 순간 누렁이는 컹각 하고 단말마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불길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었고 바람을 타고 날아온 불티들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위협적으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누렁이는 즉시 주인에게 달려가 미친 듯이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멍멍멍. 고요한 산속에 누렁이의 다급한 울음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술에 깊이 취한 김선비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누렁이는 앞발로 주인의 가슴을 긁고 차가운 코를 주인의 목에 들이대며 어떻게든 깨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김선비는 시끄럽다, 저리 가거라 하며 잠꼬대만 할 뿐 눈을 뜰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누렁이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불길은 점점 더 거세져 이제는 뜨거운 열기가 느껴질 정도였고 주변은 대낮처럼 환하게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은 바람을 타고 널뛰기를 하듯 공중공중 뛰어오르며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마른 풀들은 기름을 부은 듯 순식간에 불타올랐고 불길은 김선비가 누워있는 곳을 중심으로 반원형을 그리며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누렁이는 주인의 옷자락을 입에 물고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주인이 죽는다, 빨리 피해야 한다 하는 생각에 작은 몸으로 있는 힘을 다해 주인을 끌어보려 했지만 건장한 성인 남자의 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렁이의 이빨이 옷감을 뚫고 살에 닿을 정도로 세게 물어도 김선비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누렁이는 하늘을 향해 구슬프게 울부짖었습니다. 아우, 그 소리는 마치 산신령에게 도움을 청하는 기도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주위에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을은 너무 멀었고 이 깊은 밤에 산길을 지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다가오는 불길의 굉음과 타오르는 열기만이 그들을 에워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누렁이는 잠시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도망칠 길은 아직 열려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혼자 달린다면 누렁이는 살 수 있었습니다. 짐승의 본능은 불을 피해 도망치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렁이는 다시 주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자신을 가족처럼 아껴주던 주인의 평온한 얼굴이 불빛에 붉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누렁이는 도망치는 대신 다시 주인의 곁으로 다가가 주인의 손을 핥았습니다. 그 눈빛은 결의에 찬 듯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주인을 두고는 절대 가지 않겠다. 누렁이는 다시 한번 주인의 옷깃을 물고 필사적으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일어나세요. 제발 일어나세요. 라고 외치는 듯한 누렁이의 몸부림은 처절하기까지 했습니다. 불길은 이제 불과 수십 걸음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억새 잎들이 비명을 지르며 오그라들었고 불티가 김선비의 옷 위로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렁이는 날아오는 불티를 몸으로 막아서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불과의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이 아닌 눈앞에 닥친 실체적인 공포 앞에서 누렁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주인을 깨울 수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주인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누렁이의 눈에 주변 지형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누렁이의 귀에 희미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타는 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지만 그것은 분명 계곡 아래쪽에서 흐르는 가을물 소리였습니다. 평소 산책하며 목을 축이던 그 가을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누렁이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것은 본능적인 지혜였고 주인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누렁이는 불타오르는 언덕과 주인을 번갈아 보더니 결심한 듯 쏜살같이 언덕 아래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도망치는 뒷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중대한 임무를 띠고 달리는 전령의 모습처럼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누렁이가 사라진 자리에는 여전히 김선비가 곤히 잠들어 있었고 화많은 입을 크게 벌리고 그를 삼키려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누렁이가 돌아올 때까지 불길이 멈춰줄 리 만무했습니다. 과연 누렁이는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요? 칠흑 같은 어둠과 붉은 화염이 뒤엉킨 산속에서 작고 용감한 가의 한 마리의 고군분투가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화마가 춤을 추며 김선비를 향해 다가오는 속도는 야속하리만치 빨랐고 거센 바람은 불길에게 날개를 달아준 듯 맹렬한 기세로 산 중턱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붉은 불길은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입을 벌려 닥치는 대로 마른 풀과 나무를 태우며
우우 하는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질렀는데 그 소리는 산천을 뒤흔들며 공포감을 조성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불길이 지나간 자리는 검게 타버린 재만 남았고 매캐한 연기는 하늘을 뒤덮어 달빛마저 가려버리니 사방은 온통 붉은색과 검은색의 아수라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이 위급한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뜨거운 열기가 얼굴에 닿아도 그저 아랫목이 따뜻하다고 느낄 뿐 꿈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제 불길은 그가 누운 곳에서 불과 몇 걸음 앞까지 다가왔고 바람에 날린 불티들이 그의 옷자락 위로 위태롭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언덕 아래로 쏜살같이 달려내려간 누렁이는 덤불에 긁히고 돌부리에 채이면서도 멈추지 않고 가을가에 도착했습니다. 차가운 가을밤의 가을물은 검게 흐르고 있었지만 누렁이에게는 생명수와도 같았기에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첨벙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싸자 누렁이는 잠시 몸을 떨었지만 이내 물속에서 이리저리 뒹굴며 털 깊숙한 곳까지 물이 스며들도록 애썼습니다. 평소 목욕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던 녀석이었지만 지금은 마치 물과 하나가 되려는 듯 필사적으로 몸을 적셨습니다. 털이 흠뻑 젖어 무거워지자 누렁이는 물 밖으로 나와 몸을 부르르 떨지 않고 그 무거운 물기를 머금은 채 다시 언덕 위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물에 젖은 털은 소미불을 뒤집어 쓴 것처럼 무거웠고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는 것은 평소보다 몇 배나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누렁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속도를 늦추지 않았고 오직 주인이 있는 곳을 향해 네 발에 힘을 주어 땅을 박차고 올라갔습니다. 비탈길의 날카로운 돌들이 발바닥을 찔러왔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이 단숨에 김선비가 누워있는 곳까지 뛰어 올라갔습니다. 불길은 아까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 있었고 뜨거운 열기가 누렁이의 젖은 털을 순식간에 말려버릴 듯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누렁이는 주저하지 않고 김선비의 주변 아직 불이 닿지 않은 마른 풀밭 위로 몸을 던져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개긍끙 앓는 소리를 내며 누렁이는 주인의 몸 주변을 빙 둘러가며 젖은 몸을 비벼댔습니다. 차가운 물기가 마른 풀에 닿자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김이 피어올랐고 바짝 말라있던 풀들은 물기를 머금고 축축하게 젖어들었습니다. 누렁이는 한번 구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온몸의 물기가 다 빠져나갈 때까지 구르고 또 굴렀습니다. 등과 배 다리와 꼬리에 묻은 물이 마른 땅을 적시며 작은 방어막을 만들어내자 맹렬하게 달려들던 불길이 젖은 풀에 다하 잠시 주춤하며 사그라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누렁이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행동이 불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젖은 몸이 마르자마자 지체 없이 언덕 아래 가을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다시 가을에 도착한 누렁이는 전과 똑같이 물속에 풍덩 뛰어들어 온몸을 적신 뒤 무거운 몸을 이끌고 비탈을 기어올라 주인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주인 주변을 뒹굴며 물기를 짜내어 불길을 막아설 젖은 띠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것은 한두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불은 사방에서 조여오고 있었고 젖은 풀은 뜨거운 열기에 금세 다시 말라버릴 것이 뻔했기에 누렁이는 쉴 새 없이 오르내리며 물을 날라야만 했습니다. 가을에서 주인까지 그리고 다시 가을로 누렁이의 처절한 달리기는 밤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주인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작은 개는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듯 가파른 언덕길을 수없이 오가며 화마와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횟수가 거듭될수록 누렁이의 체력은 급격히 소진되어 갔고 다리는 청은망은 무거워져 발을 떼는 것조차 힘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에서는 단내가 풀풀 풍겨 나왔고 심장은 터질 듯이 쿵쾅거려 흉곽을 뚫고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젖은 털의 무게는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고 거친 억새와 가시덤불에 긁힌 피부에서는 피가 배어나와 물과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누렁이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잠시라도 멈추면 저 붉은 혀를 날름거리는 불길이 사랑하는 주인을 덮칠 것이라는 공포가 녀석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누렁이의 눈은 충혈되어 붉게 변했고 시야는 흐릿해졌지만 오직 주인의 냄새와 위치만을 기억하며 기계적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누렁이가 100번째 아니 그 이상 오르내렸을 무렵 김선비의 주변에는 동그랗게 젖은 구역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섬처럼 불바다 한가운데에 안전지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불길은 맹렬하게 타오르며 젖은 풀구역 앞까지 들이닥쳤지만 물기를 머금은 풀들은 쉽게 타지 않고 영이만 내뿜으며 불의 징역을 막아섰습니다. 불은 성이 난 듯 우르르 쾅쾅 소리를 내며 주변을 맴돌았지만 누렁이가 만들어 놓은 결계를 쉽사리 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불의 기세가 워낙 강했기에 누렁이는 잠시도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열기에 의해 물기가 마르면 불은 다시 덤벼들 것이기에 누렁이는 끊임없이 물을 보충해야만 했습니다. 누렁이의 발바닥은 뾰족한 돌에 찢겨 너덜너덜해졌고 붉은 선혈이 지나가는 길마다 점점이 찍혔습니다. 가을물은 누렁이가 흘린 피와 흙탕물로 얼룩졌지만 누렁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상처에 닿을 때마다 뼈를 깎는 고통이 밀려왔을 테지만 녀석은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오히려 그 차가움이 정신을 맑게 해주어 다시 달릴 힘을 주는 듯 했습니다. 물에서 나온 누렁이는 비틀거리며 비탈을 올랐고 몇 번이나 미끄러져 굴러떨어질 뻔했지만 이악 물고 다시 일어나 기어올랐습니다. 그 모습은 가히 처절하고도 숭고하여 만약 산신령이 보고 있었다면 눈물을 흘렸을 광경이었습니다. 김선비는 여전히 꿈속을 헤매고 있었는데 꿈속에서 그는 더운 여름날 소나기를 만난 듯 시원함을 느끼기도 하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땀을 흘리는 듯한 더위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누렁이가 털어내는 물방울이 얼굴에 튀자 그는 잠결에 허허 비가 오려나 하고 중얼거리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주인이 뒤척이며 불길 쪽으로 팔을 뻗으면 누렁이는 깜짝 놀라 달려들어 그 팔을 코로 밀어넣고 그 자리에 자신의 젖은 몸을 덮어 보호했습니다. 주인이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그리고 다치지 않도록 누렁이는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불과 주인 사이를 막아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길은 이제 산 전체를 뒤덮을 기세로 번져나갔고 멀리서 보면 산 하나가 통째로 불타오르는 거대한 횃불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멀리서 붉게 물든 하늘을 보며 저 산에 불이 났구나, 큰일이다마 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지만 불길이 너무 거세어 감히 접근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 불지옥 한가운데에 사람 하나와 개 한 마리가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고립된 그곳에서 오직 누렁이만이 외로운 사투를 벌이고 있었고 녀석의 체력은 이제 한계점을 넘어 생명의 불씨마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려 서 있기조차 힘들었고 숨소리는 쇳소리처럼 거칠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도 누렁이는 다시 가을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리지 못하고 거의 기다시피 내려갔습니다. 물에 몸을 담그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지만 녀석은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털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어 주인이 있는 언덕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화염 속에 고립된 주인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가야 한다. 내가 가지 않으면 주인이 죽는다. 누렁이의 눈빛에는 죽음을 각오한 결의가 서려 있었고 녀석은 비틀거리며 다시 지옥 같은 불길 속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털이 그을리고 살같이 데이는 고통 속에서도 녀석은 오직 주인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움직이는
움직이는 불쏘시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가장 거세진 순간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김선비 쪽으로 불꽃이 확 덮쳐왔습니다. 누렁이는 젖은 몸을 날려 그 불꽃을 막아섰습니다. 뜨거운 불길이 누렁이의 등을 덮쳤고 깨갱 하는 비명이 짧게 터져 나왔습니다. 털이 타들어가고 살이 익는 끔찍한 고통이었지만 누렁이는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에 버티고 서서 불길이 주인에게 닿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젖은 털에서 나온 수증기와 연기가 피어올라 누렁이의 몸을 감쌌고 녀석은 고통 속에서도 주인을 향해 고개를 돌려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김선비는 무사했습니다. 누렁이는 안도감에 젖은 눈으로 주인을 바라보며 다시 바닥을 굴러 불씨를 껐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누렁이의 움직임은 점점 느려졌고 구르는 동작도 둔해졌습니다. 이제는 가을까지 다녀올 힘도 남아있지 않은 듯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누렁이의 필사적인 노력 덕분에 김선비 주변의 풀들은 흠뻑 젖어 더 이상 불이 옮겨붙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주변은 온통 시커멓게 타버렸지만 김선비가 누운 자리만큼은 기적처럼 푸른 풀빛이 남아있었습니다. 누렁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주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머리맡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움직일 힘이 없었습니다. 누렁이는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주인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거친 혀가 뺨에 닿자 김선비는 누렁가 그만해라 하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 손길이 야속할 법도 하건만 누렁이는 그 손등에 얼굴을 비비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녀석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져 주인의 옷자락을 적셨습니다. 몸은 불의 대고 가시에 찔려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주인을 지켜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누렁이는 만족하는 듯 했습니다. 불길은 이제 먹잇감을 잃고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지만 누렁이의 생명력도 함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억새들이 타면서 내던 요란한 소리도 점차 줄어들고 매캐한 연기만이 자욱하게 깔린 새벽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누렁이는 점점 감겨오는 눈을 억지로 뜨며 마지막까지 주인의 숨소리를 확인했습니다. 규칙적으로 들리는 주인의 숨소리는 녀석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주인님, 부디 평안하세요. 마음속으로 기도를 올리며 누렁이는 서서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녀석의 몸은 주인과 불타버린 땅의 경계선에 놓여 있었고 그것은 마치 자신의 목숨을 바쳐 그어놓은 생명의 금줄과도 같았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다시 얼굴을 내밀어 참혹하지만 숭고한 현장을 비추었습니다. 새까맣게 타버린 들판 한가운데 기적처럼 남겨진 둥근 풀밭과 그 안에 잠든 사람, 그리고 그 곁을 지키다 쓰러진 한 마리의 개. 자연마저 숙연해질 만큼 고요하고 슬픈 풍경이었습니다. 밤새 불었던 바람도 이제는 지쳤는지 잦아들었고 산새들도 녀석의 희생을 애도하듯 침묵을 지켰습니다. 누렁이의 심장 박동은 점점 희미해져 갔고 따뜻했던 천은 차가운 새벽 공기 속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녀석의 표정만은 고통 없이 평온해 보였으니 이는 사랑하는 이를 지켜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안식의 얼굴이었습니다. 먼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산 아래 마을에서는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밤새 산을 집어삼킬 듯했던 불은 이제 검은 상처만을 남기고 거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날이 밝자마자 산불이 났던 곳을 확인하기 위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아이고, 저걸 어째 산이 다 타버렸네. 혹시 김선비는 어찌 되었을까? 어제 산으로 가는 걸 봤는데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웅성거리며 산을 오를 채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하기 전 이 적막한 산중에는 오직 김선비와 영원히 잠든 누렁이만이 남아 다가올 비극적인 이별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이슬이 내려앉고 동쪽 하늘이 희뿌옇게 밝아올 무렵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있던 산과 들은 서서히 그 참혹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산을 휘감았던 매캐한 연기는 아직도 바닥에 낮게 깔려 있었고 코를 찌르는 탄 냄새가 진동하여 숨을 쉬기조차 거북한 상황이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던 김선비는 온몸에 스며드는 한기와 지독한 갈증을 느끼며 서서히 의식을 회복하기 시작했는데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팠고 속은 뒤집어질 듯 메스꺼웠습니다. 그는 신음소리를 내며 무거운 눈꺼풀을 겨우 들어 올렸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는 자신이 아직도 술에 취해 악몽을 꾸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며 눈을 비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황금빛으로 물결치던 억새밭은 온데간데 없고 눈 닿는 곳마다 시커멓게 타버린 재와 앙상하게 남은 나무 그루터기들만이 황량하게 펼쳐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내가 지옥에라도 떨어진 것인가? 김선비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비틀비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신이 서 있는 주변 방향 몇 걸음만큼은 불에 타지 않고 파릇파릇한 풀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검은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초록색 섬처럼 그가 누워있던 자리만 기적적으로 화마를 피한 모습이었습니다. 김선비는 어리둥절하여 자신의 몸을 살펴보았는데 입고 있던 도포와 바지가 물에 흠뻑 젖어 축축하고 흙탕물과 재가 엉겨붙어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내 옷이 젖어 있단 말인가? 밤새 비라도 내렸단 말인가? 그는 혼란스러운 머리를 감싸 쥐며 기억을 더듬어 보려 했지만 술에 취해 필름이 끊긴 탓에 도무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그의 전후에 뇌리에 스치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자신의 그림자처럼 따르던 누렁이였습니다. 아차 누렁이는 어디 갔느냐? 김선비는 다급하게 주변을 두리번거하며 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자신이 일어나기도 전에 꼬리를 흔들며 달려들었을 녀석이 보이지 않자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서늘하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누렁가. 그는 목이 터져라 개를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메마른 바람소리와 자신의 목소리 메아리뿐이었습니다. 불안감에 휩싸인 김선비는 자신이 누워있던 자리,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곧이어 풀숲 사이에 쓰러져 있는 누렁한 형체를 발견하고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김선비가 그토록 아끼던 누렁이였습니다. 하지만 녀석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윤기가 흐르던 황금빛 털은 불에 그을려 까맣게 변해 있었고 온몸은 물과 흙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다가가 누렁이를 흔들어 보았습니다. 누렁가 일어나거라. 왜 여기서 자고 있느냐? 하지만 누렁이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 굳어 있었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선비는 누렁이의 몸을 안아들었는데 녀석의 몸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기가 자신의 젖은 옷과 똑같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머릿속에서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자신은 살았고 이 충직한 개는 죽어야만 했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살렸구나. 김선비의 입에서 비통한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다시 둘러보았습니다. 저 아래 가을개서부터 자신이 있는 곳까지 이어진 길에는 누렁이가 수없이 오가며 흘린 물자국과 핏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었고 자신이 누워있던 곳을 중심으로 둥글게 젖어있는 풀들은 누렁이가 밤새도록 몸을 굴러 만들어낸 생명의 결계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길이 덮쳐오는 그 긴박한 순간에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주인을 깨우지 못하자 이 작은 짐승은 자신의 몸을 물에 적셔 불과 맞서 싸우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 처절했을
사투와 고통을 상상하자 김선비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김선비는 누렁이의 시체를 끌어안고 땅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 미련한 놈아, 주인놈이 뭐라고 술에 취해 잠든 이 못난 주인이 뭐라고 내 목숨을 바쳤느냐. 그의 울음소리는 적막한 산천을 울리고 듣는 이에 애간장을 녹일 듯 구슬프게 퍼져 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뺨을 때리며 자책했습니다.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죽일 놈이야. 술이 원수로다. 내 다시는 술을 입에 대지 않으리라. 김선비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 내려 누렁이의 그을린 털을 적셨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불에 타 죽고 누렁이가 살았더라면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며 그는 뉘우침과 슬픔의 바다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아침이 되자마자 산불이 난 것을 확인한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저기 좀 보게 사니 온통 숯덩이가 되었네 그려. 어제 김선비가 누렁이를 데리고 저 고개를 넘는 걸 봤는데 설마 변을 당한 건 아니겠지. 마을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농기구와 지팡이를 챙겨들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타버린 자의 때문에 길이 미끄럽고 험했지만 사람들은 김선비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산 중턱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처절한 울음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짐승 울음소리인가? 사람 우는 소리인가? 사람들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검게 타버린 가운데 오직 한 곳만이 푸른빛을 띠고 있었고 그 가운데 김선비가 죽은 개를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기이한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최 노인이 먼저 다가가 김선비의 어깨를 잡으며 물었습니다. 김선비 자네 살아있었구려 천만다행일세. 헌데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인가? 어찌 자네 있는 곳만 불이 피해 갔는가? 김선비는 고개를 들어 충혈된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목이 메어 말도 제대로 잇지 못하고 손가락으로 죽은 누렁이를 가리켰습니다. 이놈이 제 몸으로 불을 껐습니다. 김선비의 설명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을까지의 거리와 가파른 언덕, 그리고 누렁이의 털에 엉겨붙은 진흙과 화상 자국을 보며 그들은 이 작은 개가 주인 살리기 위해 밤새 얼마나 고통스러운 싸움을 벌였는지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사람이 개만도 못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 개는 사람보다 낫구려. 의로움이 하늘에 닿아 주인을 살렸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눈시울을 붉히며 누렁이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어떤 아낙네는 치마폭으로 눈물을 훔치며 아이고 불쌍해라. 다음 생에는 꼭 사람으로 태어나거라 하며 빌어주었습니다. 김선비는 정신을 조금 차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결심한 듯 누렁이를 안고 일어서려 했으나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나서서 거들려 했지만 김선비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네, 내 손으로 직접 묻어주어야겠네. 이것이 못난 주인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도리가 아니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불에 타서 푸석해진 땅이었지만 돌이 많아 파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선비는 손톱이 깨지고 피가 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맨손과 지팡이로 흙을 파내어 누렁이가 편히 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구덩이를 파는 동안 김선비의 눈물은 말을 새 없이 흘러내려 흙을 적셨습니다. 그는 누렁이와의 추억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강아지 때 처음 데려왔던 날, 밥을 주면 꼬리를 흔들던 모습, 밭에 나갈 때 앞장서던 모습, 그리고 어제 장터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모습까지
모든 기억이 가슴에 사무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네, 은혜는 내 죽어서도 잊지 않으마. 김선비는 옷을 벗어 누렁이의 시신을 정성스럽게 감싸주었습니다. 차마 흙을 바로 덮을 수 없어 주변에 타지 않은 억새를 베어 바닥에 깔고 그 위에 누렁이를 눕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김선비를 도와 돌을 나르고 흙을 덮어주며 장례를 애를 거들었습니다. 비록 짐승의 장례였지만 그 분위기는 어느 효자의 장례식보다 엄숙하고 경건했습니다. 봉분이 만들어지자 김선비는 그 앞에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무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는 친구 생명의 은인. 상실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자신이 평소 아끼며 짚고 다니던 대나무 지팡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무덤 앞에 그 지팡이를 꽂으며 말했습니다. 누런가 이것을 비석으로 삼거라. 내 너를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증표다. 그 대나무 지팡이는 김선비의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한 것이었지만 이미 뿌리가 잘린 마른 나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김선비의 마음속에는 이 지팡이가 누렁이의 넋을 위로하고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선비의 깊은 슬픔을 위로하며 이제 그만 내려가시게 산바람이 차네. 몸을 추스려야지 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김선비는 쉽사리 발길을 떼지 못하고 한참 동안 무덤가를 서성였습니다. 산새들이 날아와 무덤 주변을 맴돌며 지저귀었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와 김선비의 눈물을 닦아주듯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사건은 삽시간에 온 고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김선빈의 개 이야기 들었나 주인을 살리려고 제 몸에 물을 적셔 불을 껐다네. 그야말로 의견 이콴이로다 라며 칭송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이야기를 전해 듣고 누렁이의 무덤을 찾아와 꽃을 놓기도 했고 서당 훈장님은 학동들에게 짐승도 은혜를 알거늘 하물며 사람이 부모와 스승의 은혜를 모르면 짐승만도 못한 것이다 라며 누렁이의 이야기를 교훈 삼아 가르쳤습니다. 누렁이의 죽음은 단순한 가축의 죽음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충성과 효 그리고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김선비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누렁이 생각만 했습니다. 방문을 열면 금방이라도 누렁이가 꼬리를 흔들며 들어올 것만 같았고 마당을 보면 낙엽 위를 뒹굴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텅 빈 밥그릇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술병을 모두 깨트려 버리고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내 이 술 때문에 귀한 생명을 잃었으니 평생 속죄하며 살리라. 김선비의 집은 예전처럼 고즈넉했지만 활기차던 온기는 사라지고 적막감만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김선비는 슬픔에만 잠겨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누렁이가 자신을 살린 뜻은 헛되이 죽지 말고 잘 살라는 뜻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몸을 추스르고 다시 밭으로 나갔고 누렁이의 무덤을 자주 찾아가 돌보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는 무덤가를 지키며 누렁이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누렁가 잘 있었느냐? 오늘은 날씨가 참 좋구나. 마치 살아있는 친구에게 말을 걸듯 다정하게 속삭이는 김선비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선비는 무덤에 꽂아둔 지팡이에서 놀라운 변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말라비틀어졌던 대나무 지팡이에서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뿌리도 없는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김선비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가까이 다가가 보았습니다. 분명히 연두빛 어린잎이 지팡이 마디에서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그 잎을 만져보았습니다.
아, 누렁가, 네가 다시 살아난 것이냐. 하늘이 너의 갸륵한 정성을 알고 이적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는 이것이 누렁이의 넋이 환생한 것이라 굳게 믿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소식은 다시 마을로 퍼졌고 사람들은 효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더니 충성심이 지극하여 마른 나무에 꽃을 피웠구나 하며 감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보며 누렁이가 죽어서도 주인을 곁에서 지키려 한다고 믿었습니다. 김선비는 그 나무를 더욱 정성껏 가꾸었고 나무는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그 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김선비와 누렁이의 영원한 우정을 상징하는 징표가 되었으며 마을 사람들에게는 잊지 못할 전설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그 나무가 숲을 이루고 후대에까지 그 이름이 전해지게 되는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을 때 누렁이의 무덤가는 여느 곳보다 먼저 푸른 풀들이 돋아났습니다. 김선비는 따뜻한 봄 햇살 아래서 무덤기에 앉아 자라나는 나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너는 나무가 되어 더 크고 넓게 세상을 보겠구나. 나도 너를 따라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다 가마. 바람이 불어와 나무를 스치면 사르락 하는 소리가 났는데 김선비에게는 그 소리가 마치 누렁이가 주인님 힘내세요 라고 속삭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슬픔은 서서히 그리움으로 변해갔고 그 그리움은 다시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 김선비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지팡이에서 돋아난 어린 새싹은 김선비의 지극정성 어린 보살핌 속에서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났는데 이는 실로 기이하고도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보통의 나무라면 뿌리를 내리는 데에도 한참이 걸리고 가지를 뻗는 데에도 몇 년의 세월이 필요한 법이건만 이 나무는 마치 땅속에 누워있는 누렁이가 자신의 생명력을 밀어 올려주는 듯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봄비가 내리면 한 뼘이 자라 있었고 여름 햇살이 비추면 가지가 두 갈래로 뻗어 나갔으니 마을 사람들은 오가며 저 나무 크는 것 좀 보게 정말로 개가 환생한 모양이야 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김선비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맑은 가을물을 길어다 나무 밑동에 부어주며 누렁가 많이 먹고 쑥쑥 커서 이 넓은 세상을 마음껏 내려다보거라 라고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나무는 자라나면서 점점 그 위용을 드러냈는데 잎사귀는 진한 초록빛을 띠며 윤기가 흘렀고 가지는 사방으로 넓게 퍼져 마치 누군가를 포근하게 감싸 안으려는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바로 느티나무였는데 껍질이 단단하고 뿌리가 깊어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생전에 충직했던 누렁이를 꼭 빼닮아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나무 아래 평상을 놓고 그곳에서 책을 읽거나 낮잠을 자기도 했는데 나무 그늘 아래 있으면 마치 누렁이가 곁에 앉아 부채질을 해주는 것처럼 시원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나무 기둥을 쓰다듬으며 거칠어진 손길로 나무의 결을 느꼈고 때로는 뺨을 대고 나무 안에서 흐르는 수액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누렁이의 심장 소리를 듣는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나무가 제법 굵어지고 그늘이 넓어지자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나무 아래로 모여들어 땀을 식히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랑방 같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농사일을 하다가 지친 농부들은 나무 그늘에 앉아 새참을 먹으며 이 나무 덕분에 올여름 더위는 걱정 없겠구려 라며 고마워했고 아이들은 나무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술래잡기를 하거나 그네를 메어 타며 즐거워했습니다. 김선비는 아이들이 나무를 괴롭히지 않을까 걱정하면서도 누렁이가 생전에 아이들을 좋아했던 것을 떠올리며 흐뭇한 미소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쉼터를 제공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마을의 안녕을 지켜주는 수호신과 같은 존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고을 원님이 이 마을을 지나다가 우연히 그 거대한 나무와
김선비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원님은 말에서 내려 나무 앞에 서서 한참 동안 그 웅장한 자태를 바라보았고 김선비로부터 자초지종을 직접 들은 뒤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짐승이라도 주인을 위해 목숨을 바친 그 의로움은 만괴 길이 남을 귀감이로다. 내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후세에 전하도록 하겠노라. 원님은 그 자리에서 이 지역의 이름을 게오, 아요, 자여와 나무 수슈, 자를 써서 오수, 에이오슈라고 부르도록 명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이 마을과 주변 지역은 오수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고 사람들은 지명을 부를 때마다 누렁이의 충성심과 희생정신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오수라는 이름이 붙여지자 나무의 명성은 더욱 높아져 인근 고을은 물론이고 먼 지방에서도 소문을 듣고 구경 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무 앞에 서서 합장하며 저마다의 소원을 빌기도 하고 자식들에게 너희들도 이 나무의 주인처럼 의리 있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김선비는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차를 대접하며 누렁이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나약한 노인이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과 의리의 가치를 전파하는 마을의 큰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감돌았고 눈빛은 깊고 맑아져 보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김선비는 평생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지켰으며 누렁이가 묻힌 나무 주변을 꽃과 풀로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봄이면 진달래와 개나리가 나무 주위를 화사하게 수놓았고 여름이면 매미들이 날아와 힘차게 울어댔으며 가을이면 단풍이 곱게 물들어 나무를 붉게 장식했고 겨울이면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포근한 이불이 되어주었습니다. 사계절이 바뀌는 동안 나무는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김선비와 함께 늙어갔습니다. 김선비의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고 허리가 굽어갈수록 나무는 더욱 굵고 단단해지며 하늘을 향해 높이 솟아올랐는데 그것은 마치 김선비의 노쇠함을 나무가 대신 짊어지고 지탱해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김선비의 나이가 80을 훌쩍 넘기게 되었을 때 그는 이제 거동이 불편하여 멀리 나가지 못하고 하루 종일 나무 아래 앉아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는 흐릿해진 눈으로 나무 꼭대기를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누런가 이제 나도 너를 만나러 갈 때가 머지않은 것 같구나. 그곳에서도 나를 기다리고 있겠지. 바람이 불어 나무짚이 쏴 소리를 내면 김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조금만 기다려라. 내 곧 가마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김선비를 보며 안타까워하면서도 두 존재의 영적인 교감에 숙연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밤 유난히 별이 밝고 바람이 잔잔하던 날이었습니다. 김선비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단정히 앉아 마당에 있는 나무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을 받은 나무는 신비로운 은빛을 발산하며 마치 천상으로 오르는 사다리처럼 보였습니다. 김선비는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고 그날 밤 꿈속에서 그토록 그리워하던 누렁이를 만났습니다. 꿈속의 누렁이는 불에 타기 전에 건강하고 윤기 흐르는 모습으로 꼬리를 흔들며 김선비를 반겼고 김선비는 젊은 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누렁이와 함께 푸른 들판을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이 방에 들어갔을 때 김선비는 평온한 얼굴로 깊은 잠에 든 듯 세상을 떠나 있었습니다. 김선비의 장례는 마을 전체의 애도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선비의 유언에 따라 그를 누렁이가 묻혀있는 나무 바로 옆에 안장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살아서도 단짝이더니 죽어서도 한 곳에 묻히는구려. 저승에서도 둘이 함께라 외롭지 않을 걸세. 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작은 봉분 2개가 나란히 자리하게 되었는데, 하나는 충성스러운 개 누렁이의 무덤이요, 다른 하나는 그 개를 자식처럼 사랑했던 주인 김선비의 무덤이었습니다. 나무의 뿌리는 땅속 깊은 곳에서 2 무덤을 하나로 엮어주었고, 가지는 2 무덤을 동시에 덮어주어 비바람을 막아주었습니다. 김선비가 떠난 후에도 오수나무는 계속해서 자라나 웅장한 숲을 이루는 시초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선비와 누렁이의 이야기를 기리기 위해 나무 앞에 비석을 세웠는데, 비석에는 의견비 이퀸베이라는 글자를 새겨 누렁이의 의로움을 만천에 알렸습니다. 이 비석은 세월의 풍파를 견디며 오늘날까지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지나가는 나그네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비문을 읽으며 잠시 묵념을 올리곤 합니다. 오수마을은 춘견의 고장으로 유명해졌고, 매년 봄이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 나무 아래서 제를 올리며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풍습이 생겨났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초가집은 기와집으로 다시 높은 건물들로 바뀌었고, 흘길은 넓은 도로로 변했으며 사람들의 옷차림과 말투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오수마을 어귀에 서 있는 그 거대한 느티나무만은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나무는 이제 둘레가 어른 몇 사람이 팔을 벌려야 닿을 만큼 굵어졌고, 그 높이는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나무의 껍질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주름처럼 깊게 패여 있지만, 매년 봄이면 어김없이 파릇파릇한 새잎을 틔워내며 변치 않는 생명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오수마을을 찾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이 의견비와 느티나무를 찾습니다. 연인들은 변치 않는 사랑을 맹세하기 위해, 친구들은 영원한 우정을 약속하기 위해 나무 앞에 섭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기르는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나무 주위를 한 바퀴 돌며 너도 이 누렁이처럼 건강하고 똑똑하게 자라거라 라고 덕담을 해주기도 합니다. 나무는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넉넉한 품으로 안아주며 말없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의리는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으며 세월이 흘러도 결코 퇴색하지 않고 더욱 빛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밤이 깊어 온 세상이 고요해지면 오수나무는 바람의 가지를 흔들며 그윽한 소리를 냅니다. 사각사각 우수수. 나무짚이 서로 부딪히는 그 소리는 마치 김선비가 누렁이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처럼 들리기도 하고, 누렁이가 주인의 잠자리를 지키며 내던 숨소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달빛이 나무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면 그림자 속에서 김선비와 누렁이가 나란히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환영이 보일 것만 같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마음속에 있던 근심과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지고 따뜻한 위로가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옛날 어느 상월 마을에서 시작된 이 작은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우리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불길 속에서 피어난 숭고한 희생과 그 희생을 잊지 않고 나무로 피워낸 주인의 사랑은 메마른 우리들의 가슴을 적시는 단비와도 같습니다. 오늘 밤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어쩌면 오수나무가 보내오는 편안한 자장가 소리가 섞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디 그 따뜻한 전설을 입을 삼아 덮고 꿈속에서는 소중한 이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수나무의 푸른 잎사귀들이 밤하늘의 별빛을 받아 반짝이며 당신의 편안한 밤을 지켜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을 안고 이제 깊고 포근한 잠의 세계로 빠져들 시간입니다. 김선비와 누렁이가 거니는 꿈속의 푸른 들판처럼 당신의 꿈자리도 평화롭고 아름답기를 기원합니다.